안녕하세요. 패드람마 이인우입니다. 북한 김정은이 최근 5년 동안 체중을 30kg 늘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일성을 담기 위한 프로젝트 살찌우기의 결과입니다. 당초 살을 찌워 김일성 흉내를 내는 것은 고모부 장성택 아이디어였다고 합니다. 살까지 찌워가며 최고 지도자도 만들었는데 결국 처형을 당하는 비운을 맞게 됩니다. 권력 앞에서는 공신, 은혜, 가족도 없습니다.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순서 최고의 북한 전문가 고영환 전 북한 외교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좀 전에 제가 살찌우는 얘기를 했는데요. 김정은이 이 김정은을 살찌워서 김일성을 닮게 만들어 지도자로 만드는 것이 장성택, 김경희의 아이디어다. 이렇게 확인이 됐네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 김정일이가 2008년 8월 달에 쓰러졌을 때 거의 다 죽은 줄로 알았었는데 그래도 외국 의사들 들어가서 고쳤어요. 근데 깨나자마자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이젠 후계자를 세워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후계자를 만드는데 가장 많이 참여한 사람이 이제 김경희, 장성택, 김호, 황순이, 그 늙은 할머니 이렇게 싣고 나왔던 그 할머니 한 5명 정도가 결정을 했다 그러는데 그때 아이디어를 낸 것이 장성택이가 아이디어를 냈고 그러니까 수령님과 가장 근사하게 만들어서 수령님의 그 환생의 모습을 보여주면 어떻겠느냐. 환생. 그래서 그것이 장성택과 김경희의 공동 아이디어를 냈고 김정일이가 큰 K 수락을 해서 2008년 그게 9월 10월 달에 결정이 된 일인데 2010년 10월 10일 날 일반 대중에게 세계에 처음으로 공개됐을 때 이미 30kg 정도가 쪄서 나온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원래 키로수는 저때 나이 때 키로수가 한 70kg 정도밖에 안 되는데 1년 동안에 30kg을 찌워서 머리 모양을 할아버지 모양으로 하고 머리도 짧고 옷 입은 모양도 할아버지 모양을 해서 사람들 앞에 딱 내세우니까 북한 주민들이 첫 반응이 수령님이 우리를 못 잊어서 환생을 하셨다. 환생하신 분이 바로 저 후계자다. 그러니까 일단 성공을 한 거잖아요. 장성택, 김경희의 아이디어가 먹혔네요. 먹혔고. 그래서 성공을 해서 사람들한테 일단 1차 충격은 막았는데 이제 아무래도 지도자가 너무 아픈 모습으로 나오고 막 대장이 나오는데 다리를 절면서 나오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많이 놀랐다 그러거든요. 우리 저 장군님 김정일 얼마 살지 못한다. 그런데 저 뒤에는 후계자가 있다. 그 후계자는 김일성의 환생이다. 김일성의 환생인 김정은이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장성택이가 저 아이디어를 냈고 결국은 김정은이 아무것도 모르는 김정은이를 그 후계자 자리에 앉히고 1년, 2년 제일 복잡했던 시기에 후계자로 만든 이른바 고명 대신이죠. 정말 1등 공신이 장성택인데 그 장성택이가 결국은 처형이 되는 토사구팽이네. 토사구팽이죠. 그런데 저렇게 살을 찌워서 후계자가 됐는데 그 정도까지만 살 찌면 되는데 그 후계자에 계속 폭식 이렇게 해서 거기서 또 살이 더 쪘다면서요. 30kg. 그러니까 그때 나왔을 때가 90에서 100kg로 왔는데 이게 사람을 강제로 비육하는 방법이 이제 인슐린 요법이라고 해서 당뇨병 환자들이 맞는 인슐린 주사를 맞추면 살이 많이 먹습니다. 많이 믿고 살이 찌거든요. 그리고 북한 북한 주민들 인식에 간부가 되려면 저나 이은우 부장님 같은 분은 간부가 못 됩니다. 일단 몸이 되고 배가 좀 나와야 이제 간부라고 흔히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 할아버지 모습을 내놓았는데 일단은 많이 먹기 시작을 했으니까 그 식탐이 자연스럽게 따라온 거죠. 거기다가 2,500만 북한 주민들을 통치하고 말을 안 듣는 할아버지 때, 아버지 때의 간부들이 말을 듣게끔 하려고 하니까 스트레스가 엄청 클 거 아닙니까? 그러겠죠. 그러니까 폭음을 하고 폭식을 하고 폭연을 하면서
불과 3, 4년 오간에 30kg가 더 불어서 130kg이라고 하는 정말 배가 이만큼 된 사람이 그러게요. 돼서 예. 나와서 목도 접히고. 예. 일반 전문가들도 저 나이 때 저런 키로수의 사람이면 분명히 대사증후군이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거고 또 저 집의 특징이 심혈관 질환이 저 집의 특징입니다. 김씨 일가에. 김씨 일가에. 할아버지도 심장마비로 죽었고 아버지도 심장마비로 죽었고 저 사람도 역시 또 비대하니까 심장 쪽이나 혈관 쪽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 예, 알겠습니다. 어찌됐건 자기를 왕으로 만들어준 공신 장성택은 결국 아이디어를 잘 냈지만 처형을 당했네요. 그렇죠. 예. 아이디어를 내고 할아버지처럼 만들었고 할아버지처럼 자리를 잡도록 하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운 장성택이는 이젠 효용 가치가 없다고 총살을 해버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북한의 추석을 앞두고 추석 전후에 대동강에 유람선이 떴습니다. 네. 원래 북한에 대동강에 유람선이 있습니까? 대동강의 유람선이 좀 작은 규모의 유람선들이 저 있을 때도 있었는데 2013년 4월 25일 날 김정은이가 배를 띄우라 그래서 배를 띄운 것이 대동강호입니다. 대동강호라는 배가 원래 있었는데 김정은이 머릿속에는 뭐가 있는 것 같은가 하면요. 스위스 가서 공부를 했잖아요. 그렇네요. 내만 호수에 가면 호화 유람선들이 많이 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것들을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엊그제 발표를 한 것이 배가 너무 멋있다. 근데 저 배를 만드는데 군인들이 주변에 많잖아요. 그렇죠. 저거는 배를 민수산업에서 만든 게 아니고 군수산업에서 무기를 만드는 군수산업에서 만들어서 배를 내놓았는데 김정은이가 직접 배를 만들려고 그러니까 잘 만들었겠죠. 잘 만들었는데 김정은이가 가서 보고 배가 너무 멋지다. 멋쟁이 배다. 딱 무지개 같다. 불 켜는 걸 보니까 저 배 이름을 무지개호라고 이름을 지어라. 그래서 지도자가 배 이름까지 친히 지어주는 그런 나라가 바로 북한이죠. 조선중앙TV에서 무지개호 북한의 대동강 새로운 유람선을 소개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우리 민들에게 또 하나의 문화휴식 장소를 마련해주게 된다고 하시면서 배의 이름을 무지개호로 명명해 특히 4층에 꾸려오는 회전 전망 식당이 희한하다고 하시면서 여기서 부감하는 평양의 모습이 볼만하다고 저렇게 경제적으로 넉넉지도 않으면서 저렇게 초호화 유람선을 대동강에 띄우는 것이 주민들에게 자부심을 가지게 하는 목적입니까? 아니면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겁니까? 김정은이 통치 수법을 가만 보면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아니고 평양공화국입니다. 평양공화국이다. 평양만 잘 꾸려서 평양에 있는 사람들한테만 잘해주면 나머지는 어떻게 보면 주민들도 아닌 거죠. 그건 북한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평양 사람들은 1등 국민이고 우리는 2등 국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거든요. 그런데 저 식당을 만들었는데 저 식당에 쓸 수 있는 돈이 유로나 달러밖에 쓸 수가 없어요. 일반 주민은 갈 수가 없네요. 일반 주민 한 달에 3,000원 타는 의사가 저기 가겠습니까? 저기 보통 한 10유로씩 밥 한 끼 먹어도 10유로를 먹어야 된다는데 10유로를 북한 돈으로 바꾸면요. 10만 원입니다. 아이고, 3,000원, 7,000원 타는 보이부 중령이 7,000원을 탄다거든요. 그러면 10만 원짜리 밥을 저기 가서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몇 년치 월급을 다 모아야 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기는 외빈들, 평양을 방문하는 외국 관광객들이 필수 코스가 틀림없이 될 것 같고요. 외국인들? 저기에서 돈을 쓰면서 외화를 벌게 하고 평양에서 돈 많은 특권층과 부자들이 쓰는 그런 배라고 할 수 있고 일반 백성들한테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냥 눈으로 보기에만 휴양한 자기네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배고 북한 간부들한테는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돈을 쓸 수 있고 북한 당국으로서는 또 관광객한테도 돈을 받고 간부들이나 부자들한테 돈을 받아서 그 돈이 김정은한테 들어가고 뭐 이런 일석이조의 삼조의 배라고 할 수 있는. 김정은이 좀 독특하긴 합니다. 신세대 지도자라서 그런지. 근데 뭐 저렇게 호화찬란한 데 갈 때는 이설주 데리고 가지 이설주는 안 갔네요. 이설주는 안 갔고 뭐 소문에 이건 소문입니다. 제가 소문이라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또 임신을 한 것 같다. 뭐 이런 말들이 이설주가 또 임신을 했을 수도 있다. 뭐 평양에서 그런 소문이 돈다고 하는데 그건 잘 모르겠고 저기 갈 때는 저 배를 만든 데 관여를 한 군인들, 군 장성들하고
여동생이 따라갔어요. 아, 김여정이? 예, 여동생이 맨 군인들 아닙니까? 저게 사실 인민들을 위한 배라고 하면 일반 간부들이 나와야 되는데 군 간부들이 나왔다는 건 군대에서 만드는 배를 예. 만드는 그 공장에서 저 배를 만들었다. 처음, 선생님이 처음 이설주 임신설은 뭐 처음 오늘 말씀해 주셨는데, 이설주가 첫 애가 딸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죠. 이번엔 반드시 아들 낳아야겠네요. 그렇죠. 딸 낳으면 또 이제 아들을 낳으려고 하겠죠. 예. 그게 후계자로 돼야 되니까 예. 아무래도 좀 마음이 급하겠죠. 빨리 아들을 낳아서 후계자로 세우고 싶은데 잠정적인, 그럼 사람들이 옛날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세자가 있으면 나라의 근본이 든든하다. 예. 뭐 거의 봉건 왕조국가나 똑같은 거죠, 사실은. 그렇죠. 예. 그래서 북한 매체 봐도 우리 백두 혈통이, 김일성 동지의 그 혈통이 4대, 5대, 6대로 계속 이어져야 된다. 예. 그거는 이제 김정은이가 빨리 아들을 낳아서 4대, 5대, 6대로 간다는 거예요. 아들을 낳아야 또 이설주 위상도 강화가 되겠네요. 그렇죠. 강화되죠. 예, 역시 뭐 진짜 조선시대랑 똑같습니다. 조선시대보다 왕조랑. 좀 더하죠, 사실은. 조선시대가 좀 더하다. 네. 예. 지금 대동강에 유람선 띄우는 거 말고 또 김정은이 창건 노동당 창건 70주년 전에 꼭 하라고 했던 게 과학자 그리입니다. 미래과학자 그리. 미래과학자 그리. 예. 이게 지금 보름도 안 남았는데 완공이 됩니까? 그게 평양시 대동강 하류의 쑥섬이라고 있습니다. 예. 쑥섬이라고 하는 나오고 섬에, 있네요. 예, 예. 쑥섬이라고 하는 섬에 미래과학자거리를 1단계하고 지금 2단계를 하고 있는데, 저게 김정은이가 비행기를 타고 시찰을 한번 했던 거리인데, 예. 저게 얼마 유명한 거리인가 하면요, 지금 보름도 채 안 남았거든요. 예. 저거를 빨리 하라는 공기를 주었는데 저 거리가 간부 2명을 잡아먹은 거리입니다. 간부를 2명 어떻게 잡아먹었습니까? 김정은이가 올해 봄에 예. 미래과학자 거리를 가면서 미래과학자 거리 설계를 모습을 보고 저게 어떤 모습이냐, 돔 형태로 과학 중심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치우고 김일성화 모양으로 지붕을 만들어라. 예. 그러니까 국가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여기로 말하면 기재부 차관이 예. 그렇게 하면 공기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제쳐버려. 저 어떤 저런 미친놈이 하나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불려가서 그날로 총살이 된 아이고. 그런 거리고, 그 후에도 설계를 바꾸라는 예. 그 지시를 제대로 따르지 못했다. 그래서 평양시 설계총국장도 총살이 되는. 그래서 저 거리가 아주 유명한 거리고요. 저게 한 9달 동안에 잠실 경기장 크기만한 건축물을 올리는 거거든요. 야, 대단하네요. 예.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그냥 지금 북한 간부들이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김정은하고 같이 따라다니다가 여기 뭘 하나 짓자. 그리고 이거를 10월 10일까지 해. 내년도 4월 10월 수령님 탄생일까지 해. 그러면 당신이 해봐. 그 자리에서 과제를 받으면 하지 못하면 죽는 거 아닙니까? 아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죽는 사람들을 여럿을 봤으니까 예. 따라다니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못 다니는 건 아닌데, 그래도 두려운 거죠. 언제 무슨 과제를 어떻게 받을지 모르니까. 예, 근데 저랬다가 저렇게 급하게 심하게 지었다가 부실공사 무너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평양에서 23층 아파트가 무너진 것도 예. 결국은 공기를 빨리 하려고 하다 무너진 거거든요. 예. 저게 언제 사고가 날지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콘크리트가 이렇게 양생이 된다 그렇죠. 그래서 예, 붙기 전에 예. 계속해서 높이를 올려 맞추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런 거는 정말 조그만 지진 같은 거 일어나도 그냥 폴싹할 수 있는, 그래서 많은 예. 사람들을 정말 잡을 수 있는 거리라고 할 수 있는. 정말 그 유람선도 그렇고 정말 예. 왕조국가, 조선시대보다 더 심한 왕조국가가 예. 이 대명천지에 있다. 북쪽에 여전히 있습니다. 예. 재밌는 소식 하나 들었습니다. 금연 영양알. 예. 영양이 있는 알인데 이 알을 먹으면 금연이 되는데 예. 한두 알만 먹어도 금세 담배 생각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특허까지 있다는데요? 북한에서 특허를 만들었다는 건데, 북한 사람들 나오고 있네요. 금연 영양알. 저거를 한 번만 먹으면 하루 이틀 안에 담배 피우는 생각이 없어진다는 건데, 북한에서 온 일정한 직위에 있던 사람들 탈출해서 오지 않습니까?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담배를 안 피우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저런 거를 있으면 담배를 금방 끊지 않겠습니까? 예. 저거는 아마 저것도 그렇고, 이전에 북한 사람들이 백혈병,
아시죠? 혈액암. 예, 예. 혈액암을 고치는데 아주 만능 총치약이라고 하는 약을 어떻게 만든 줄 아십니까? 어떻게 해요? 예. 원래 그 서각이라 그래서 라이노세러스 이렇게 아프리카 가면 콧불소. 예, 예. 콧불소의 뼈를 갈아서 만든 거라 그래서 중국 사람들한테 엄청 팔아먹었는데 예. 콧불소 가루는 약간만 넣고 아프리카에서 들여오는 물소 코뼈, 예, 뼈. 콧뼈를 갈아가지고 그게 99% 들어간 거를 중국 사람들한테 무지 팔아먹었거든요. 예, 북한이 그러니까 중국에 사기를 쳤군요. 예. 중국에 사기치는 게 많고 저걸 또 한국 사람들한테도 이게 만병통치약이라고 주는데 사실은 자기네는 안 먹어요. 예, 북한 사람들이 만드는 무슨 약간 뭐 누에그라 무슨 예. 이런 이렇게 V자가 들어간 그라자 예, 약이 예, 예. 많지 정력제 않습니까? 같은 거, 이런 정력제 같은 걸 하는데 예. 자기네가 그렇게 만들면 자기네 사람들이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북한 간부들이. 음. 북한 간부들은 저런 약을 하나 다 안 먹어요. 예. 외국에 나와서 비아그라나 이런 약들을 사서 가지고 들어가는데 제가 한 가지 시간이 오래 지나갔으니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2000년 초에 김정일의 마지막 여인 김옥이 예. 유럽의 어느 한 나라에 가서 치료를 받으러 갔는데 김정일이가 전화를 걸어서 그 파란색 약 있지 비아그라 그거 좀 가지고 들어와. 아, 김정일이가 김옥한테 비아그라를 사서 들어와라. 김옥이가 들어올 때 예. 치료가 끝나고 들어올 때 비아그라를 가지고 들어오라는 야, 그런 지시까지 일이 했던 있군요. 예, 예. 일이 있거든요. 저게 그렇게 좋으면 정력제들이 지도자 동지부터 먼저 먹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안 먹는다는 건 뭔가 장난을 친다는 그러니까 얘기죠. 북한이 보니까 뭐 우리 채널 A 방송 중에 이제 만나러 갑니다 소개된 무건강법, 예. 무로 뭐 담배를 끊는다든지. 예. 그러니까 이제 무 같은 경우 무금연법은 예. 과학적으로 근거는 있더라고요. 무가 니코틴을 해독해주고. 그런데 이런 걸 보면 제대로 된 약은 없고 주로 민간요법에 의존하는 그렇죠. 것 같습니다. 예. 양약이라 그러고 북한에서는 신약이라 그러는데 예. 그 약이 비싸고 구할 수가 없으니까 예. 민간요법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나라가 북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뭐 감기에 걸리면 예. 40도짜리 평양 워드가에다가 고춧가루 한 절반을 컵에다 진짜요? 넣고 저어가지고 저희 대사관에서도 그렇게 먹었어요. 아, 독한 술에다가 고춧가루 타서 먹었다고? 고춧가루 탁 마시면 땀이 쭉 나지 않습니까? 예. 맵고 술이 알코올이 있으니까 예. 이게 위를 버리는 건데 그런 거든가 무즙을 짜서 그걸 설탕가루를 쳐서 먹으면 담배 생각이 안 난다든가 이런 민간요법들이 굉장히 많고 예. 이런 민간요법들이 결국은 아편에까지 손을 닿아서 아편까지 가는군요. 아편을 먹으면 설사도 먹고 고통이 좀 덜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아편을 북한 사람들이 많이 애용을 하는. 그러니까 마약도 하게 되고 이상한 어떤 민간요법들. 근데 그런 요법들을 북한이 조선중앙TV 선전도 합니다. 직접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음은 담배를 쉽게 끊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무를 얇게 쏜 다음 약천에 싸서 줍을 짜버리고 사탕가루를 적당히 섞은 무채를 매일 빈속에 한 접시가량 먹은 다음 담배를 피우면 담배 맛이 없어 빈속에 먹어야 되는 피우고 거야? 싶은 생각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 원인은 무에 포함된 무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 그런 게 무 먹고 뭐 담배를 끊을 수 있으면 뭐. 그렇죠. 그리고 저 사람들이 선전한 것 중에 더 아주 획기적인 건 뭐냐면 예. 금을 나노 기술로 분해를 해서 예. 주사를 만들면 온갖 염증을 다 치료를 한다. 아. 그러니까 또 그런 말들이 있거든요. 염증이 있는데 금가루가 가서 붙으면 그 치유가 된다고. 황당하네요. 예. 참 황당한 것들이 참 많은데 저게 약들은 비싸거나 일반 사람들이 사기가 힘들고 하니까 내 고위 간부들이나 김정은 같은 사람은 외국에서 스위스나 독일에서 좋은 약을 사다 먹고 그렇네요. 사다 쓰고 예. 일반 사람들한테는 저렇게 민간요법을 장려하는 그런 약간 이중적인 예.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 준비를 했는데 판넬 하나 보실까요? 예.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한번 풀어보시면 좋겠는데요. 북한에서 전국 아이들이 알아맞히기 대회, 그러니까 뭐 우리 과거에 우리나라로 따지면 북한판 장학 퀴즈 같은 건데. 퀴즈죠, 장학 퀴즈. 퀴즈인데 백두산 천지의 물은 어디로 흘러갈까요? 해서 예. 답은 4개를 줬습니다. 4개를 줬습니다. 4개를 줬는데 예. 이게 추석 때 가장 인기가 있는 명절 때 인기가 있는 그렇군요. 프로그램들 중에 하나인데 예. 이걸 다 보는 게 이렇게 맞추면 좋은 대학에 가고
그리고 장학금을 주고 그렇기 때문에 애들이 나오네요. 아이들이. 예. 애들이 굉장히 많이 저거를 하거든요. 예. 근데 뭐 일본 같은 거는 혹시 아시겠습니까? 이게 백두산천지물이 어디로 올까요? 천지물은 좌우로 이렇게 동쪽 서쪽으로 해서 두만강 압록강 아닌가요? 그렇죠. 동쪽 두만강, 서쪽 그걸 발원지로 해서 예, 그렇죠. 두만강 1번, 4번을 다 찍어야 되네요. 다 찍어야 맞는 거고. 예. 저는 두 번째 저는 이게 답을 모르겠네요. 건강에 좋은 버섯에 독이 생기면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요? 독버섯은 버려야죠. 이걸 어떻게? 아니 독버섯이 아니고 예. 일반 버섯도 예. 27도 이상이나 올라가고 습도에 오래 습기에 오래 방치돼 있으면 독이 생기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 답은 뭡니까? 전 모르겠는데. 저도 모르겠습니다. 예. 이거 애들보다 북한 애들보다 못한 것 같습니다. 북 말려야 한다. 소금물에 데쳐야 한다. 소금물 데치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3번이 맞는 것 같고요. 3번이 맞는 것 같고. 여기 예. 이제 북한 간부들 자식들은 이런 걸 좀 안 하고요. 뭐 장사관 애들은 그런 건 안 하고 일반 소학교들이나 중학교들에서 예. 이런 데 가면 좋은 대학에 가거든요. 1등 해놔. 이렇게 해서 뭐 좋은 대학에서 뽑아가고 그러니까 아주 치열하게 하죠. 저런 걸. 고생님은 북한 계실 때 이런 대회 안 나가보셨습니까? 저는 뭐 머리가 안 좋아서 이런 대학 못 나가봤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좀 이런 북한 사람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재밌어하고 좋아하나 봅니다. 그렇죠. 어. 사람들이 이거 자기네도 잘 모르는 문제들 같은 게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른들도 관심이 있고 어떤 애가 나오면 왜 그 밀리어너리 뭔가 그 인도 영화 한 번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빈곤에서 탈출하는 그렇죠. 예. 자기 신분에서 탈출하는 방법이 이런 퀴즈 같은 것도 한 방법이라고. 신분에서 올라가. 1등 하면은 뭐 좋은 대학. 좋은 대학 김성종합대학 같은 데도 뽑아주고 그러거든요. 되면.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곧 열병식 그러니까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열병식을 할 거죠. 뭔가 보여줄 텐데 보시기에 뭐가 가장 멋있는 게 나올 것 같습니까? 가장 큰 거는 역시 규모입니다. 예, 규모. 그러니까 러시아가 뭐 7,000명, 이번에 중국이 12,000명. 예. 북한은 지금 3만 명의 현역을 준비를 시킨다 그러거든요. 예. 아마 우리가 관심사로 가지고 있는 거는 예. 300mm 방사포가 이번에 나올까? 신형 방사포가. 예. 아니면 정말 KO-8이라고 하는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또다시 나올까? 이런 것이 관심인데 예. 북한은 이제 저 핵배낭 같은 것도 또 나올 거예요. 뭐 그때 안에 휴지만 들었다면서요. 핵배낭에 참가했던 어떤 사람이 이야기가 들려왔는데 저기다 마분지를 넣어가지고 휴지를 넣어서 지나갔다 그러는데 저 사람들은 신형 무기는 많지 않으니까 대규모 물량 공세로 하고 북한 특징은 뭐냐면 이 발 들 때 이렇게. 그러게요. 저도 이제 북한의 열병식을 보면 뭐 굉장히 인상적인 게 다리를 굉장히 이렇게 듭니다. 굉장히 아플 정도로 그죠? 다리를. 저게 전체주의를 평가하는 척도가 바로 저 다리 높이라고 합니다. 다리 높이는 저 북한이 세계 최고인 것 같아요. 세계 최고로 높고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쯤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쯤 되고 우리는 지금 그냥 평보로 걸어가잖아요. 저거 굉장히 고생스럽거든요. 저게 군인들이 6개월 정도 훈련을 하는데 소변에 피가 나올 정도로 훈련을 해야 다리가 저만큼씩 올라가는 거거든요. 예. 아니 근데 저렇게 뭐 보기는 좋을 텐데 저기 보기 좋은 걸 보여주려면 외국에서 정말로 아주 VIP들이 대단한 분들이 와야지 보여줄 거 아닙니까? 중국에 우리가 9월 3일 날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가시고 푸틴 대통령도 갔는데 그렇죠. 북한도 마음적으로는 그런 사람들을 데려오고 싶은데 북한에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대사관들의 영이 떨어진 거는 부총리급 대표단들을 많이 보내라. 부총리급. 그런데 지금 중국 쪽에서는 간다는 소리가 아무것도 나오질 않고 있어요. 이미 중국에 했으면 중국이 우리가 누구를 간다는 것들을 발표를 하겠는데 아마 중국은 아마 미사일 문제와 여러 문제가 있으니까 안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저는 보고 아마 아프리카나 중동 나라들 같은 데서 부총리급 같은 대표단들이 한 뭐 10개 정도 아프리카에서 정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이 만약에 뭐 그렇게 높지 않은 그렇게 아주 높지 않은 사람을 보내면 급이 좀 떨어지는 사람을 보내면 북한 입장에서 굉장히 곤혹스럽겠네요. 곤혹스럽기도 하고 자기네 최령의 비서가 갔는데 제일 끝에 갖다 앉혀놨잖아요. 9월 3일 날. 뭐 그게 또 복수를 할지도 그것도 참 이번에 10월 10일 날 우리가 봐야 될 것들이 신형 무기들이 나오는지 군중 시위는 100만 명이 군중 시위를 한다고 선포를 하는 건지 그 중국 대표단이 가는 건데 가면 주석단 어디에다 위치를 시킬 건지
그리고 미사일은 쏠 건지. 그렇죠. 은하 3호 뭐 이런 은하 3호. 예, 예. 그 사람들이 은하 9호를 쏘겠다 그랬거든요. 예. 은하 9호 신형을 쏠 건지 예. 아니면 2012년 12월 12일 날 성공한 이른바 자기네들이 말하면 성공한 장거리 미사일인 은하 3호가 다시 나올 건지. 그러니까 은하 3호 B가 나올지 예. 은하 9가 나올지 이것도 봐야 될 거고 올라갈지 올라가다 터질지. 그러네요. 올라가다 터지면 뭐 줄줄이 채용이겠네요. 예, 또 2012년 12월 달에 은하 3호를 쏘면서 성공한 사람들한테 영웅칭호를 줬는데 영웅칭호를 몇 명이 받은 줄 아십니까? 몇 명이 받았습니까? 102명이 영웅칭호를 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올라가다 뭐가 떨어지면 그 102명이 또 어떻게 될지 다 채용이 될 수도 있고.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창건일에 어떤 일이 있을지 저희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많이 주의해 봐야 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항성예터의 밤이 되니 월생만 고요해 폐허에 쓰린 세포를 말하여. 네, 유엔 총회를 마치고 귀국기로 오른 박 대통령 귀국 전 마지막 일정은 한류 전도사 역할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아주 특별한 인연 만났다고 합니다. 영예 시절 프랑스 유학을 한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 묵었던 하숙집 손자입니다. 박 대통령에게 프랑스는 20대의 꿈과 생애, 그 가장 큰 충격이 공존하는 곳입니다. 윤영걸 매경납품 대표,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 김성욱 한국자유연합 대표, 이남희 차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차장, 오늘 대통령의 미국 이번에 유엔 방문 일정의 마지막 방문은 보니까 한류 행보네요. 예. 맞습니다. 한국문화원, 그러니까 여기는 한국문화원을 현직 대통령이 찾은 것은 또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여기서 굉장히 그 뜻깊은 사람들, 인연들을 만났는데요. 예. 많이 보셨겠지만 조금 전 영상에서 보셨죠. 지금 바로 옆에 있는 그 박근혜 대통령 옆에 있는 이 늘씨나 미련은요. 2014년 미국 USA, 미스 USA고요. 우리나라 따지면 미스 코리아. 미스 네, USA. 그렇습니다. 예. 니아 산체스 씨, 올해 25살인데요. 바로 태권도 4단 유단자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이제 태권도, 아버지의 예. 권유로 태권도를 배웠고, 이제 아버지가 태권도장을 운영할 정도로 한국 문화와 인연이 깊고요. 바로 K컬처 서포터즈로 활동을 하면서 오늘 박근혜 대통령과 만났습니다. 저 늘씬한 저 미인이 네. 한국 문화를 알리는 역할을 하는데, 그러면 말도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한국말 어느 정도 잘하는지 한번, 예,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어찌됐건, 예, 한번 들어볼까요? 한국어 실력. 그 전에, 네. 이분이 태권도도 잘하고, 네. 그 실제로 한류가 미국에서 상당히 효과가 많이 있는가 보죠, 실제로. 예. 그렇습니다. 이제 한국도 음식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알리다 보니까요. 예. 여기에 오늘 또 그 박 대통령이 만났던 중요한 또 하나의 인물이 있는데요. 방금 누굽니까? 바로 이윤 앵커께서도 소개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1974년 당시 프랑스에서 6개월 동안 그렇죠. 유학을 했었는데 예. 거기 머물렀던 하숙집에 바로 손자와 예. 재회를 한 겁니다. 먼저 이제 한번 네. 말씀도 들어보겠습니다. 미스 USA가 한국 한류를 좋아하는 미스 USA. 어떤 발음인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2014년 미스 USA입니다. 애들하고 뉴욕의 음식 전문가인데요. 음식 전문가. 네, 음식 전문가입니다. 프랑스의 네. 방금 저기 반갑습니다 한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께서 영예 시절에 프랑스 유학할 때 하숙집 주인의 손자 맞죠? 네, 맞습니다. 에드가 버드빌 씨고요. 예. 바로 지금 36살인데 보통 서비스 업계 컨설팅을 하면서 지금 셰프 클럽이라는 그 음식점에 지금 매니저를 맡고 있다고 하고요. 또 박 대통령의 어떤 방미에 맞춰서 또 오늘 이 자리에서 만나면서 또 어떤 한국 문화 또 서포터스로 활동한다. 이렇게 교감을 나눴고요. 그 대통령 언어 능력을 한번 좀 이따가 뭐 불어도 아시고 영어도 아시고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 대통령께서 그 영예 시절에 외국어를 그렇게 집착을 많이 하셨다고 해요.
네, 그렇죠. 그때 그 당시 이제 유경수 여사의 영향을 꽤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경수 여사가 또 박근혜 대통령을 또 자기 본인 대신에 외국에 또 보내는 그런 것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그런데 나가서 뭐 하다 보니까 외국어의 중요성은 그때 뭐 몸소 체험을 하신 것 같고 단순한 외국뿐만 아니라 외국에 가게 될 경우에 선물 같은 것도 어떻게 고를 건지 박근혜 네가 한번 골라갖고 나한테 보고를 해봐라. 유경수 여사가 그렇게까지 말씀하시고 일일이 선물 요걸로 골라갈게 어머니 하면 그거 왜 골랐니 이런 것까지 따져가지고 나름대로 품평을 하고 다 해주셨다는 거죠. 예, 직접 한번 들어볼까요? 대통령 외국어 실력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As you say here in Britain, good company makes the road shorter. Korea and the UK are friends of long standing. We are reliable economic partners. 这里清华大学的校训是自强不息，厚德载物，人文方面的交流，使两国关系得到进一步密切发展。 예. 말씀 들어보니까 뭐 잘 하시나요? 어떻습니까? 잘 하시는 것 같은데요? 뭐 최고의 발음이고 프랑스 사람들이 그런 얘기했죠. 르피가로에지는 한국 사람이 한 외국어 중에서 프랑스어를 최고로 잘한다. 최고로 잘했다. 미국식도 아니고 한국식도 아니고 프랑스인을 위한 프랑스어를 한다. 뭐 이런 정도로 굉장히 잘했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유경수 여사가 돌아가신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TV를 봤는데 누가 음악가가 나왔는데 어머니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서 음악을 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유경수 여사가 천국에 계시지만 뭐를 내가 하면 좋아할까 생각할 때는 외국어를 하면 제일 좋아하겠다더라. 그래서 영어, 스페인어, 중국어 불어를 열심히 했는데 특히 중국어는 EBS 방송 테이프를 듣고 5년간이나 공부를 했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저분의 특징은 굉장히 꾸준함과 성실함입니다. 독학을 하셨네요, 독학을. 그러니까 박 대통령 영어를요, 참모진이나 사람들에 통할 때 부르는 말이 또박또박 영어라는 표현을 써요. 또박또박 영어. 또박또박 영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박 대통령도 어떤 아주 영어식으로 하는 발음보다는 굉장히 좀 또박또박 정확하게 발음하려고 애쓰기 때문에 또박또박하는 영어다 이런 애칭이 붙어 있고요. 아까 그 한영 글로벌 CEO 포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영국식으로 발음하는 걸 좀 느낄 수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 shorter라는 발음도 shorter라고 해서 조금 그러니까 영국식으로 발음을 하고 미국 사람들을 만나느냐, 영국 사람들을 만나느냐 그런 문화적 차이까지 고려해서 좀 영어 발음도 구사하는 게 아닌가라는 좀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 영어 발음에 대해서 뭐 반기문식 영어 아니냐 뭐 이런 누가 비평도 했던데. 근데 반기문 영어가 최고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제가 듣기에는요 반기문 총장의 발음보다 우리 대통령 발음이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어차피 이제 한국 사람이니까 미국이나 영국인처럼 뭐 네이티브 스피커로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 발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 전달, 의미 전달이 얼마만큼 충분히 되는가가 중요한데, 근데 반기문 대통령 영어보다 발음은 반기문 저 유엔 사무총장 큰일 날 뻔했네 제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발음보다는 더 매끄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엘빈 토플러하고 대화가 될 정도니까요. 박근혜 대통령 영어는 의사소통에서 문제가 없는 거로 알려져 있고요. 이 5개국어 스페인어까지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고 5개국어 가운데 이제 제일 잘하는 건 프랑스어라고 합니다. 불을 제일 박정희 대통령이 프랑스 굉장히 좋아했죠. 그런데 이제 돈이 없어서 유럽 갔을 때도 독일 방문 당시에도 프랑스를 방문을 못했습니다만은 이 워낙 나폴레옹을 존경을 했고 본인의 생활과 나폴레옹의 그 환경을 아주 유사하게 비교했던 적이 많습니다. 식민지인 코르시카에서 태어났고 일제 식민지인 조선에서 태어났고요. 이러다 보니까 예전부터 이 자기 딸은 프랑스로 유학을 보내겠다는 얘기를 했었고 외교 문서로도 나옵니다. 아버지가 박정희 대통령이 프랑스를 찍어서 박근혜 당시 영예를 유학을 보냈고요. 프랑스에서 6개월 정도 유학한 그 기반밖에 없지만 실제로는 프랑스어를 굉장히 오래 전부터 공부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니까 이제 하숙집도 잘 골랐나 봅니다. 지금 손자는 이렇게 잘 돼 있고 그리고 당시 하숙집 주인은 우리가 따지면 도지사가 계셨고. 그렇습니다. 이재루 주지사였고요. 그 주지사는 돌아가셨지만 바로 그 하숙집 여주인 그 주지사의 부인은 살아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만난 그 에드가 씨의 할머니가 살아계시고 바로 2013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프랑스에 방문했을 때 바로 자신을 돌봐주셨던 하숙집 그 할머님을 오랜만에 만나서 지금 인사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숙생이 대통령이 돼서 들어오면은 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당시에 대통령과 하숙집 주인
아줌마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런업을 꼭 가보고 싶었는데 그냥 못 가고 떠나게 돼서 아쉽습니다. Oui, oui, on a de très bons souvenirs. 40년 됐는데 이렇게 또 다시 뵈니까 20대로 돌아간 것 같은 그런 그 느낌이 듭니다. Et vous vous rappelez la maison où nous étions? 물론이죠. 아직도 있습니까? Toujours, oui, ça n'a pas changé. 지금 말씀 대통령께서 한국말로 하셨는데 하숙집 주인 아줌마가 영어로 할머니가 영어로 불어로 얘기를 하니까 말씀 다 알아들으시는 것 같네요. 예, 그러니까 서강대 전자공학과 수석 졸업하시고요. 예. 장학금 받아갖고 22살에 갔는데 사실 이제 어머니 유경수 여사가 문세관행 흉탄에 이제 희생당하시면서 사실상 프랑스 유학을 6개월 뿐이 못하죠. 예. 네, 6개월 뿐이 못하는데 6개월 머문 거에 비해서는 이제 프랑스 실력이 대단한 거죠. 프랑스 실력이 대단하다. 참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공계 교수가 되려고 했던 거네요. 그러니까 공학 교수를 꿈꿨기 때문에 외국어도 어머니 유경수 여사가 많이 하라고 했고 참 말 잘 듣는 또 모범적인 또 심지어는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이 딸 바보라고 할 정도로 저런 잘 있는 딸이었는데 그렇지만 이제 하루아침에 운명이 바뀌어 버립니다.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영예가 6개월 만에 유학이 끝난 이유 이 영상 한번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죠. 그러나 같은 날 국립극장 광복절 경축식장 북한의 사주를 받은 제1동포 문세광에 의해 대통령 부인 유경수 여사가 서거했습니다. 뒤에 연구차를 떠나보내지 못하는 박정희 대통령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저 당시 저 그림을 보니까 뭐 거의 국장에 정말 그런 상황이. 프랑스 유학을 가서 본인이 알게 된 게 이제 어머님이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신문 가판대를 보고 알게 됐다라고 본인 자서전에 나옵니다. 가판을 보고요. 네, 이 자서전 안에 나오는 내용도 잠깐 제가 인용을 하면은요. 온몸에 수만 볼트 전기가 흐르는 것처럼 쇼크를 받았다. 날카로운 칼이 심장을 찌르는 것 같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프랑스에 6개월 동안 유학 시절 인생에선 가장 행복하고 꿈이 많았던 시절. 그러니까 언젠가는 나도 좋은 남자 만나서 가정을 차리겠다 이런 표현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6개월 동안 행복하게 지내다가 어머님이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받고 쇼크를 받게 되죠. 그리고 이제 한국에 돌아오게 되는 게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짧은 6개월의 유학 생활입니다. 예, 좀 안타까운. 그래서 당시 프랑스 언론에서 나중에 대통령이 된 다음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2013년도에 대통령께서 프랑스 다시 방문하셨을 때 프랑스 언론 셰익스피어 주인공과 같은 운명을 지닌 후계자. 셰익스피어 주인공 셰익스피어는 비극 같습니다. 그렇죠. 비극과 아주 곡절이 많은 후계자. 아마 1974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프랑스 유학 갈 때도 오를리 공항으로 갔거든요. 파리 정도에. 그리고 6개월 만에 유경수 여사 서거하시고 또 오를리 공항으로 나왔다가 39년 만에 대통령이 돼서 프랑스를 방문할 때도 또 오를리 공항으로 갔다. 그래서 오를리 공항이 사연이 많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죠. 프랑스 유학을 했기 때문에 그런지 프랑스 국민들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것 같습니다. 관심도 많고. 참 오를리 공항, 그 공항에 3번을 갔는데. 그리고 2013년도에 가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연설을 할 때도 A4지 한 20장 정도 되는 굉장히 긴 분량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20분이 조금 넘어갈 정도의 분량을 막힘없이 프랑스어로 하는 걸 보고 프랑스식 발음이다. 영어식 발음도 아니고 프랑스인을 위한 발음이다라고 당시 언론에서 극찬을 했었죠. 그 이런 대통령께서 재작년 2013년도에 프랑스를 방문해서 한 프랑스 연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Tout d'abord, nous devrons commencer par le domaine des nouvelles industries d'avenir. Ainsi, la coopération bilatérale pour l'économie créative aura des effets considérables. C'est un archéologue français qui a présenté au monde le Wangho Chonchuk Gukjeon, ce récit du 8e siècle écrit par le moine bouddhiste coréen Haecho. 와, 뭐 들어봐도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당시에 청중들이 기립박수를 쳤다고 하네요. 기립박수를 칠 정도고, 어떤 기자는 내가 만난 한국 정치인 중에 발음이 가장 좋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청중들이 그때 뭐 빠르빼다 이게 이제 뭔가 했더니 영어로 퍼펙트 완벽하다. 그러면서 이제 기립박수를 쳤다고 그러니까 프랑스 사람들이 이제 외국 대통령하고 저 정도 했으니까 정말 완벽해서 뭐 꼭 진짜 프랑스 사람처럼 100% 했겠습니까만은 저 정도 할 수 있는 외국 정상을 참 처음 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경외심이 우러나와서 저렇게 자연스럽게 기립박수를 보낸 게 아닌가. 저건 이제 6개월 공부해서 저 정도 프랑스에 가서 저 정도 할 수는 없고요. 여기서 많이 공부를 하신 거죠. 갔다 와서도 공부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항상 하는 게 지루함을 즐겨야 성공한다 이런 말씀은 지루하게 공부를 하신 거죠. 지루함을 즐겨 성공한다. 좀 여기서 좀 안타까운 게 1974년에 가실 때가 퐁피두 그 프랑스 대통령이 사망할 때예요. 퐁피두 대통령이 어떤 대통령이냐면 프랑스에서 노사분규 굉장히 극심하고 학생 시위가 엄청날 때 그걸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한 사람이거든요. 그때 퐁피두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지스카르 데스탱 대통령이 될 때인데 조금 6개월보다 조금 더 계셨으면 우리 지금 노동개혁, 교육개혁 이런 거를 타협하고 노조하고 협상하는데 좀 많이 더 좀 시사점을 얻지 않았겠느냐 이런 좀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타협 잘 되지 않겠습니까? 기대를 해보고요. 당시 대통령의 프랑스 연설을 당시 프랑스 사람들 어떻게 들었는지 저희 평가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Oui, c'est une prononciation, une intonation française, pas du tout anglaise ou chinoise ou coréenne, c'est une prononciation. 박근혜 대통령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신원님 말씀하신 어찌 보면 프랑스에 있던 6개월이 인간 박근혜의 가장 행복하고 본질적인 본인의 속내가 다 드러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아까 그 말씀하셨죠. 무슨 결혼해서 애 놓고 이렇게 뭐 이렇게 단란하게 살고 싶다 그런 얘기도 했었고 그렇지만 결국은 절망했고 절망에서 다시 절망이 나를 단련시키고 희망이 나를 움직인다 이렇게까지 왔습니다. 원래 저 당시부터도 원래 이렇게 굉장히 뭐랄까요 꽉 짜여진 자기한테 엄격한 그런 생활을 해오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이제 청와대 들어가서부터 사실상 사생활의 자유 같은 거는 일반인에 비해서는 굉장히 제약된 삶을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살아오신 거고 더군다나 저기 유학 갔을 때도요 한국 대통령의 딸이라고 하는 그거를 가지고 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박 대통령 그 성격이나 이렇게 평상시 그 생활 습관을 보면 자기에게 굉장히 엄격한 스타일이죠. 그러니까요. 절제력이 굉장히 강한. 절제력이 강하고. 옛날에 기자들하고 식사하실 때도 저녁에 기자들이 술 먹고 이런 거를 잘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 몸에도 나쁜 걸 왜 드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하실 정도로 굉장한 모범생 스타일이고 그러시죠. 좀 전에 기타 연주에 맞춰서 노래를 부르면서 본인이 행복했다 이런 얘기도 하고 밤이 되면 가족 생각이 많이 났다 이런 회고도 하시고 보면은 당시에 프랑스 유학 시절에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이 보낸 편지에 대해서도 바로 이제 자서전에서 이렇게 털어놓는데요. 일단은 부모님과 이렇게 편지를 주고받는 것이 굉장한 즐거움이었는데 특히나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도 딸바보였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별로 아버지가 보면은 청와대에 핀 철쭉이며 라일락 어떤 꽃이 피었는지 이런 것들 소소하게 적어보내서 딸과 이렇게 편지를 주고받는 것을 굉장한 즐거움으로 그렇네요. 사진을 청와대 사진을 찍어서 이 사진이 뭔지를 설명까지 붙여가지고 그 편지를 받는 것이 박정희 대통령이 딸바보였다 이런 얘기 못 들어봤는데 참 좀 그러네요 보니까. 감성적인 소리였고요. 특히나 유경수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시인이 됐다라는 표현까지 하죠. 시인. 굉장히 많은 시를 쓰게 되고 그리고 당시에 박근혜 당시 아직 영부인 역할을 하진 못했지만 22살이었습니다. 유경수 여사 돌아가시고 나서 한국에 와서 새마을운동, 그러니까 운동의 그 국민적 참여를 독려하는 이 22살의 퍼스트 레이디 역할을 하게 되죠. 이 20대 초반 여성이 저런 걸 했던 걸 생각을 하면은 굉장히 좀 안타까운 면들, 좀 민망한 모습도 생각이 되고요. 비행기에서 돌아오는 동안 내내 쉬지 않고 울었다라는 표현 그 자서전에 나오더라고요. 그런 이제 정서적인 감정적인 면들이 당시에 굉장히 많이 프랑스 유학 당시에 이제 드러나 있죠. 아무튼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까 당연히 슬프겠지만. 특히 유경수 여사는 박근혜 대통령 당시 영예 입장에서 어머니는 자신의 롤 모델, 가장 닮고 싶은 사람이었어요. 그 닮고 싶었던 어머니 유경수 여사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행위를 한 번도 잊어버리는 일은 없으셔요. 그래도 군에서 바쁜 일도 많이 하셨고 또 참 국사를 맡으시면서도 참 무척 바쁘시지 않으시겠어요? 그런데도 잊어주지 않으셨다는데 항상 고맙고 그는 아니라서 참 자랑스럽다고 생각을 해요.
참 목소리에서도 조곤조곤하면서 좀 인자한 그런 게 묻어나는 것 같은데 이제 어머니 돌아가시고 급히 돌아와서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당시 영향 이런 얘기 했네요. 바쁜 꿀벌은 슬퍼할 시간도 없다. 예. 바로 이제 본인이 그 퍼스트 레이디까지 역할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마 저런 당시의 고통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나쁘게 보면 고집이고 좋게 보면 강단 그리고 또 외교 무대에서도 굉장히 그 효과를 발휘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 외교 무대에서도 뭐 연설하려면 굉장히 힘들 텐데 굉장히 준비하고 철저하고 그리고 고통 속에서 참 그렇네요. 바쁜 꿀벌은 슬퍼할 시간도 없다. 예. 저분이 20대에 예. 모든 걸 다 겪었다고 압축해서 다 겪었다고 봐야죠. 그렇죠. 24살에 어머니가 시해당하고 또 5년 후에 또 부친 박정희 대통령도 그러고 또 많은 사람들한테 배신도 당하고 아버지 추도식도 제대로 못하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 시련 속에서 단련되고 강한 마음을 가진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이제 박정희 대통령 시해당했을 때 제일 먼저 가서 이제 김계원 비서실장이 박근혜 당시 그 퍼스트 레이디한테 보고를 했더니 휴전선은요 이걸 물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예, 휴전선. 예. 근데 이제 보니까 그 언어 습관이 어디서 나왔는가 나중에 또 이제 대전은요 이것도 나오잖아요. 예, 대전은요. 근데 그 언어 습관이 어디서 나왔는가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요. 유경수 여사께서요 생전에 이렇게 용산역에 가갖고 예. 그 군인들 휴가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예. 그때 거기다가 군인 장병 휴게소를 만들어갖고요 라면을 끓여갖고 선수 떠주시고 하는 그 봉사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아, 유경수 여사가, 예. 그냥 라면만 끓여갖고 이렇게 떠주는 게 아니고 꼭 그 병무사한테 뭐 물어봐요. 고향은 어디고, 뭐, 군생활에서 예. 애로사항은 없고, 뭐, 그거 물어보다가 나중에 뭐 가족관계도 물어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물어보는 게 이거더라고요. 애인은요. 애인은요. 예. 그래갖고 아마 그 언어 습관이 거기서 나온 거 아니에요? 예. 어쨌든 지금도 굉장히 엄격하고 철저한 자기 관리를 하시는데 요즘에도 뭐 굉장히 규칙적인 생활을 새벽 5시에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5시에 일어나고 아침에 또 단전호흡도 하고 명상도 하시고. 예. 오전 4시 반에 보통 이제 대통령 되고 나신 후에는 4시 반 그리고 국회의원 시절에도 예. 5시부터 일어나서 일단은 단전 호흡을 먼저 하고 또 여러 가지 뭐 이제 신문 같은 것들 읽으면서 굉장히 아침 일찍 준비를 한다는 겁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의 이런 좀 그 규칙적인 습관 같은 경우는 아주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다져진 거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전 기억이 나는데 이제 그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영선 의원이 1994년도 처음으로 이제 박근혜 대통령 당시 인터뷰를 했었는데 굉장히 땀 뻘뻘 흘리는 8월 여름날이었는데 박 대통령이 땀 한 방울 흘리지 않더라. 그때도 예. 단전 호흡으로 다져진 어떤 그 내공이 엿보여서 굉장히 놀라웠다. 너무 내공이 강하시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힘들거든요. 그런데 뭐 나름대로 노래도 잘하시고 피아노도 잘 치시고 나름대로 어떤 그 쉴 수 있는 그런 여유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 프로그램에 나왔던 가수 김은국 씨가 박근혜 대통령과 인연 얘기를 했거든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제 노래 내게 사랑이 오면이라는 노래 있어요. 예. 혼자 사는 여성들이 좋아하는 노래인데 예. 그 노래를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악보를 달라, CD를 달라. 그래서 들어보시고 같이 이게 피아노 치면서 같이 불렀거든요, 노래를. 아니 진짜 잘하신다니까요. 피아노도 잘 치시고 예. 화음도 넣을 정도고 제 노래 그거를 완벽하게 외워서 나오신 분이에요. 그대는 바람을 따라 지금 노래를 부르고 있네요. 불과 몇 년 전인데 저 때만 해도 굉장히 좀 더 어려 보이시는 시기네요. 예. 피아노 잘 치십니다. 아, 피아노 잘 치시고. 네, 예. 뭐 유튜브 같은 데 뒤져보면은 어메이징 그레이스 같은 본인이 직접 피아노 치고 노래 부르는 영상 쉽게 볼 수 있고요. 예. 꾸준한 모습들이 그 박근혜 대통령을 어떤 결정짓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식 언어교육법 같은 것도 있습니다. 뭐 재미로 만든 것 같습니다만 그 결론은 열심히 꾸준히 계속하면 된다. 뭐 결론은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영상도 있습니다. 애창곡이 거북의 빙고인데 이번에 대통령이 시진핑하고 중국 가서 만날 때 오찬 자리에서 그 음악을 배경음악으로 그렇죠. 따로준 예. 거로 유명하죠. 박근혜 대통령 얘기를 쭉 한번 봤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꽃다운 아가씨, 꽃다운 학생, 유학생이라는 평범한 한 사람이 주변 여건에 의해서 모든 인생이 달라지고 본인이 원했던 원하지 않았던 대통령까지 된 이런 상황들을 한 인간의 휴면 다큐를 본 그런 느낌인데요. 사실 이번 미국 방문 유엔 연설하고 미국 방문 중에 사실 국민들 관심 중에 하나는 정치권에서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만나는 것입니다. 그 전에 박 대통령이 이번에 기조연설 하셨는데 키워드가
북한하고 통일 새마을운동 이런 거였네요. 북한 통일. 지금 가장 관심사가 결국 북한이라고 보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북한이 지금 10월 10일 뭐 노동당 창건일 때 예. 또 장거리 미사일 발사하느냐, 사체 핵실험 하느냐 그랬는데 지난번에 왜요? 그 중국 열병식 갔을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좀 우려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미국 동맹국 중에 중국 열병식에 참여하는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게 그냥 그 미국 중심 외교에서 너무 또 중국 그 중심 외교로 너무 가는 거 아니냐 이런 그 걱정들을 했었는데 제가 보니까 요번에 오바마하고 시진핑하고 정상회담을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시진핑 주석이 정상회담 끝나고 중국 그 국가 지도자로서는 처음으로 북한에게 공개 경고를 했어요. 이게 예. 그러니까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이 가서 베이징에 가고 시진핑 주석하고 그만큼 요번에 미중 정상회담에 뭐 사전 정지 작업을 잘 했다는 게 입증이 된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보면 대통령께서 중국에서 외교를 굉장히 잘하셨고 이번에서도 미국 가서도 외교 잘하신 게 되는데 어찌됐건 북한 불량 국가 북한은 북한 이수용 외무상은 박수 안 쳤습니다. 원래 국가 원수급이 유엔에서 연설을 하면 박수를 최대 안 쳤고요. 이거 뭐 칠 수도 없었던 게요. 네. 김정은이 싫어하는 얘기는 다 하고 오셨습니다. 김정은 그야말로 대놓고 뺨 때린 격이 됐는데 예. 자, 이게 지금 비핵 반드시 북한 핵을 폐기해야 된다는 얘기도 했고요. 북한은 개혁개방 절대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데 개혁개방 하라는 얘기도 했고 북한 인권 개선 얘기를 하면서 COI 북한 인권 그 개선 레포트가 있습니다. 예. COI 레포트를 얘기를 했습니다. 이 COI 레포트의 핵심은 김정은을 ICC라는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를 회부하자라고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얘기하진 않았지만 COI 레포트를 얘기함으로써 사실상 김정은에 대한 어마어마한 압박을 얘기를 했고요. 그렇군요. 한 번만 더 도발하면 가만 내버려 두지 않겠다. 이런 아주 강력한 경고 의지를 담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 도발 시 철저하게 응징하겠다라는 얘기를 사적인 자리에서는 하지만은 이 연설에서는 도발 시 예. 철저 응징하겠다, 어떻게 제재하겠다라는 최고 수위의 발언까지는 빼서 그나마 북한을 배려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그 연설에서 가장 그 기조 연설에서 강조했던 것은 바로 북한이 핵 포기하면은 우리가 적극 돕겠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제일 많이 한 얘기가 평화라는 말을 30번 하고 그렇죠. 평화. 인권을 17번 그리고 개발을 16번, 북한은 14번, 그리고 안보 13번, 통일을 5번 정도 이렇게 했다고 그래서 평화에 많은 방점을 주고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응징은 얘기는 공식적으로는 안 했습니다. 예. 항상 성숙된 자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수위 조절을 발언에 북한을 의식해서 하신 것 같은데요. 사실은 저는 기조 연설보다 우리나라 정치권에서는 관심을 갖는 게 대통령께서 이번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무려 7번이 무지무지 많이 만나는 거거든요. 3박 4일 동안 방문이었거든요. 그러면은 그 중에 7번이라는 거는 하루에 평균 2번 정도 그러네요. 만난 셈입니다. 많은 경우 3번도 중요한 만나고. 것이 박근혜 대통령이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만난 사람, 공식 일정은 아니었지만은 바로 반기문 사무총장 관저에서 만찬을 했습니다. 첫 일정이었습니다. 반기문 사무총장이요 사저에 누군가를 초대하는 게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라고 합니다. 저기 사전에요. 예, 초대를 하고. 어떻습니까? 정치인들의 화법이라는 것이 좀 약간 완곡하게 표현하는데 이를테면 박근혜 대통령이 대놓고 반기문 총장에게 다음 대권을 한번 노려보세요. 이런 말은 안 했겠지만. 절대 그렇게는 얘기 안 했죠. 뭔가 이렇게 나라가 걱정입니다. 나라가 잘 돼야죠 하면서 이심전심 이렇게 좀 약간 그런 언질이 있을 가능성이 없습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정치 구단 아니시겠습니까? 정치구단? 정치적으로도 산전수전을 다 겪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노골적 직설화법으로 암만 두 분이서 비공개 만찬을 한다 했지만 그렇게까지 했을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요, 꼭 김무성을 견제하고 반기문을 띄운다 이런 것도 아니고요. 그러면 김무성 대표도 나름대로 본인 지난번 유승민 파동 때도 결국 청와대에 협조 하고 노동개혁 문제 총점하고 앞장서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의 단수 후보로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복수 후보가 있는 게 대통령 입장에서도 레임덕을 방지하고 나름대로 후반기 국정 운영을 해나가는데 그게 플러스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번 이거를 김무성을 견제하고 반기문을 띄운다. 저는 꼭 그런 파워게임으로 보지 않고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그런 모습을 갖춰가는 것이 대통령의 그 후반기 국정을 위해서는 득이 되는 거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짧게 총론을 하자면 차기 대권 유력 후보 빅5 안에 여권 후보는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새누리당이나 보수층 입장에서 보면은 한 명 더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김무성 대표 한 명만으로는 유사시에 특히나 요즘 소위 마약사의 논란도 벌어지고 있고 유사시에 뭔가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러다 보니까 반기문 총장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아마도 다음번 대선 때까지 반기문 대망론은 끝없이 나오지 않을까. 이건 불가피한 현상 같습니다. 박 대통령의 좌우명이 싫으면 안 본다는 건데 이번에 7번이나 보고 그거를
공식적으로 노출한 거는 제가 보기에는 대단한 관계라 요새 친박 연대보다 더 센 게 앞으로는 반박 연대다. 예. 반기문 반 씨하고 박 대통령 박 씨하고 반박 연대가 세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하는데 하여튼 반기문 사무총장의 윗사람 기분 맞추는 거는 우리가 일견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이번에도 맨해튼 중심으로 새마을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또 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 산불처럼 새마을운동이 번지고 있다. 아우, 그 얘기 들으면 대통령이 예. 아주 그냥 박장대소할 정도로 좋아하고 있는데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좀 여담입니다만 노무현 대통령이 아주 좋아하는 얘기가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얘기했는데 부시 대통령하고 각국 정상들이 골프를 치는데 부시 대통령이 친 공이 오비 말뚝 옆에 떨어졌더래요. 예. 애매모호한 상황이죠. 예. 그러니까 프랑스 대통령이 알쏭달쏭이라고 그러고 또 독일 총리가 애매모흐, 예, 그리고 모흐, 중국에서는 또 긴가민가 예. 뭐 이렇게 할 정도로 애매하게 했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맞습니다, 맞고요, 오비 맞습니다, 맞고요 이 얘기를 오비가 맞습니다, 했다는 얘기를 반기문 총장이 그때 외교부 장관 때 대통령한테 얘기해서 대통령이 굉장히 노무현 대통령이 고무돼가지고 기분 좋게 그때 기자들한테도 그게 어떻게 보면은 한미 관계를 너무 예스노로 분명하게 해서 손해가 많다는 얘기로 들을 수 있는데 나는 이렇게 확실한 사람이야 이렇게 해서 굉장히 기분 좋게 해줬거든요. 그래서 예. 반기문 총장이 윗사람을 기분 좋게 모시는 데는 우리나라에서 거의 탑 10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 정말 저도 그 200% 동의하는데요. 반기문 총장 그 새마을운동 발언 중에서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들어선 이후에 새마을운동이 아프리카 이런 데서 막 들불처럼 산불처럼 번지고 있다. 예, 한번 굉장히 그 강조어법인데요. 예, 한번 들어볼까요? 예. 예, 지금 반기문 총장이 박근혜 대통령이 들어서 기분 너무너무 좋은 얘기를 어떻게 했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I watched my late father, who was president at the time, push the 새마을 운동 forward. And as I did so, I was able to learn firsthand the recipes for success and the multipliers that helped change the people and transform the nation. As one of the Korean citizens, I'm very much deeply moved that for the first time in the United Nations, this 새마을 운동 is now being introduced. 예, 참 두 분 발음이 막한데 말씀 그렇네요. 반기문 총장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하여튼 아프리카와 아시아에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 가장 자기가 존경하는 자기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이 만든 새마을운동이 산불처럼 번지고 있다. 그런데 저거 있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반기문 총장이 약간 뻥을 치신 거예요. 왜냐하면요. 예. 이 새마을운동의 세계화 사업은요. 미안하지만 이명박 정부 때부터 추진이 돼 왔고요. 예. 그 당시에도 그 예산을 한나라당에서 그 많이 딸라 그러면요. 야당 의원들이 왜 이런 데다 혈세 낭비하냐고 막 문제 제기를 하고 그랬어요. 근데 예, 이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 들어와서는 더 이게 본격화되고 있는 거죠. 근데 반기문 총장은 마치 박근혜 대통령이 들어서고 나서 이게 처음으로 시도되고 뭐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아마 조금 약간 과장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점에 있어서는 아까 우리 윤영걸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반기문 총장이 다 이렇게 사람 기분 좋게 하는 데는 아주 그냥 뭐 전문용어로 이렇게 뭐 아부까지는 아니고 듣기 좋은 말 이렇게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기문 총장이 어찌됐건 누가 뭐래도 본인은 아니라고 해도 대권에서 차기 대통령으로 선호하는 인물 중에는 1등입니다. 지금도 나오고 있지만 김무성, 문재인 다 물리치고 여전히 1등을 하고 있고 그리고 대권 주자가 사실상 맞다 이런 얘기들이 여러 국회의원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안홍준 의원님부터 해서 쭉 얘기들을 쭉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짧게 그 얘기만 마무리를 하시죠. 혹시 반기문, 박근혜 두 분이 뭔가 연대를 할 것 같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지금 현직 대통령은요, 누구를 무리하게 만들려고 그러면 또 거기에 대한 반작용이 반드시 나옵니다. 그러니까 안정적 국정 후반기를 관리해 나가려면요, 복수의 후보군이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민주적인 방식으로 선출되도록 그걸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한 거지, 어떤 특정인을 딱 집어서 키운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정치적 반작용은 반드시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 구단인 박근혜 대통령이 그걸 모르실 리가 없어요. 예. 저분이 뭐 국제적인 감각도 있고 이미지도 좋고 또 충북 출신이기 때문에 중부권 또 표를 모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기업으로 말하면 저분은 CEO 회장이 아니라 CEO 말을 듣고 기분을 맞춰주는 COO
집행 책임자 예. 그 역할을 주로 하셨기 때문에 자기가 어려운 일을 진짜 앞으로 정치가 난장판인데 거기 가서 진흙 속에 들어가서 그걸 할 수 있겠느냐 고담 준론식으로 그렇죠. 구름위에서 좋은 얘기만 하시다가 밑바닥에 사바세계에 들어가서 그걸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겠느냐 예. 그거는 앞으로 해결해 나갈 과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구단 우리 같은 초단도 안 되는 구단들의 세계를 저희가 어떻게 가늠할 수 있겠습니까만은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는 것 같고요. 이런 세계에 이미 사바세계에 뛰어들어 계신 김무성 문재인 대표 두 분이 이 추석을 위해서 부산에서 만났습니다. 김무성 문재인 그리고 너무 어렵습니다. 저도 뭐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무슨 안심번호 이게 안심도 네. 안 되는데 들어보니까 안심이 안 됩니다. 너무 복잡해서 이 안심번호를 이용해서 뭘 하자 이렇게 김무성 문재인 두 분이 합의를 하셨는데 이게 뭡니까? 네, 시청자 여러분들 저한테도 그런 질문 많이 하죠. 퇴직 후 오픈 프라임은 뭐고 안심번호는 뭐냐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안심번호 전화로 바로 우리 당 후보를 정하자 이런 데 합의를 한 건데요. 일단 안심번호는 우리가 보통 여론조사할 때 자신의 어떤 수신자 번호가 노출이 되는데요. 이 안심번호를 도입을 하면은요. 바로 이동통신사에서 예. 어떤 일회적으로 가상의 번호를 수신자에게 부여를 하고요. 예. 그 전화를 받아서 자기가 원하는 후보를 찍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수신자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예. 기존에 늘 그 당내 모바일 투표, 친노 모바일 투표 하면은 늘 뭔가 동원경선 이런 논란이 휘말렸었는데 그 수신자의 번호가 미리 노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전 동원 논란 같은 것들을 막을 수 있다. 라는 걸로 이제 합의를 한 겁니다. 예. 이게 사실은 이게 왜 논란이 되고 있냐면은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겠다. 이거는요. 이제 같은 날 여당 야당 후보들을 한날 한시에 결정을 하는 건데 전화가 아니라 투표소에 가서 그렇죠. 예. 우리 지역구에 나올 후보를 직접 투표소에 가서 결정을 하는 건데 김무성 대표가 한 발 물러나서 예. 전화로 국민 공천하는 거를 동의를 해준 겁니다. 문재인 대표가 예. 야당이 요구했던. 다만 이제 기존의 어떤 전화 여론조사보다는 안심번호를 도입했기 때문에 기존 제도보다는 전화로 그 여론조사하는 것보다는 좀 보완이 됐다. 그래서 지금 그 여야가 합의를 한 겁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 안심번호 제도 자체도 제대로 이렇게 시행된 적은 아직 공식적으로는 없었기 때문에 지금 예. 여러 가지 허점이 나와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뭐 안심번호 아니라 안심번호 할아버지라도 어쨌든 네. 간에 나중에 뭐 전화로 중요한 사람을 뽑는데 얼굴 안 보고 투표를 해야 되는데 전화로 이렇게 하면 분명히 뒤에 무슨 논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맞다 아니다 뭐 이렇게 뭔가 조작이 됐다 그럴 텐데 김무성 대표가 왜 이걸 양보를 했죠? 그 어떠한 투표제도도요, 100% 완벽한 건 있을 수 없습니다. 항상 그 부작용이 있긴 나름인데요. 기존에 이제 그 김무성 대표가 주장한 여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각각의 지지자들이 그 당의 국회의원 후보를 누구로 정할지를 직접 투표를 통해서 현장 투표를 통해서 정하자 했는데 이거 역시도 그 취지나 의의는 좋지만 약간의 그 단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동원 투표의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 조직을 최대한 동원해가지고요. 차로 뭐 사람들 실어 날른다든가 해가지고 나를 찍으러 가달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누가 동원 능력이 막강한가에 따라서 사실상의 당락이 결정되는 뭐 그런 거가 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치열하게 선거를 하다 보니까 고비용입니다. 지금 선관위에서 여야가 오픈 프라이머리를 동시에 실시했을 때 선관위가 그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했는데 무려 400억 원이나 듭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동원 투표의 부작용, 고비용의 문제점을 나름대로 이렇게 또 보완한 게 이런 제도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뭐 야당의 요청을 들어준 게 아니라 오픈 프라이머리라고 하는 거는 위에서 내리꼽는 식의 그런 낙하산 공천을 하지 않고 그 밑에서부터 민주적으로 상향식으로 그 후보를 선출하자라는 그 취지에 있어서는 약간의 형태 그 방식만 변형되었을 뿐이지 애초에 취지는 그대로 살린 거다 하는 게 이제 김무성 대표의 문제의식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얼핏 보기에는 아무튼 저는 제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전화 몇 통해가지고 전화해가지고 저는 누구 지지합니다. 그걸 취합을 해서 후보를 정한다. 국회는 후보를 정한다. 이 부분에서 선뜻 이렇게 뭐 보안성이나 안전성 문제는 지금 문제 제기되고 있고요. 결국 이제 당내에서 정치 현실의 그 힘과 힘의 충돌로 결론 나릴 수밖에 없는 게 사실 국민들은 이게 별 관심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관심 없습니다. 아니면은 이게 아니면 안심 투표를 하든 간에 이게 어떤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많다는 거고요. 다만 두 가지 제도 모두 다 공통점이 있는 게 보스가 임의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 이 개표권에서 그렇네요. 이런 취지는 있다는 건 인정할 수밖에 없고요. 다만 이게 현실적으로 디테일에 들어가서 어떻게 집행이 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친박 친이 간에 굉장한 경론이 벌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김무성 대표가
너 친박들이 무슨 뭐 전화로 또 하냐, 그런 거 야당 하는 거 따라하지 말자, 이렇게 반발을 하니까 김무성 대표가 그 반발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습니다. 좀 뭐 그건 아니다, 합의한 것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반발이 있는데요. 그건 개인의 생각이고, 또 이것은 그렇게 추진해보자라고 이야기한 것이지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 누구도 양당의 대표도 이 예민한 법과 제도에 대해서 합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심번호에 대해서 우선 다들 오해를 하고 있고, 기자분들도 이거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기자분들이 오해할 정도로 복잡한 거면 안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너무 복잡한데요. 아무튼 확정된 게 아니라고 하니까 협의는 더 할 것 같고요. 근데 지금 김무성 대표, 문재인 대표 둘 다 마음이 썩 편치는 않을 것 같고, 김무성 대표의 심정을 나타내는 SNS 트위터에 글을 좀 남겼습니다. 보니까 어느새 예, 훌쩍 커버리 있는 김무성 대표, 예, 책 읽는 잠 안 자고 책 읽지 않은 손자와 즐거운 시간. 그러니까 이제 김무성 대표가 할아버지 입장에서 손자한테 책을 읽어줬나 봅니다. 예. 아무튼 평상시 어떤가요? 김무성 대표가 이렇게 가족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모양이죠. 뭐 이렇게 따뜻합니까? 특히나 최근에 이제 그 둘째 사이가 결혼 전에 뭐 마약한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얼마나 심리적으로 고통을 많이 겪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런 모습을 뭐 자기가 어떻게 보면 그냥 솔직한 모습인 것 같아요. 솔직한 심정을 저렇게 피력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족의 가치라고 하는 그런 것도요. 패밀리 밸류도 원래 그 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보수 정당들이 강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게 뭐 그렇게 부자연스러워 보이지는 않네요. 예, 뭐 아무튼 보수 정당일수록 가족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긴다. 그런데 문재인 대표의 SNS는 조금 뭔가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의 선문답 수준의 말씀을 몇 개 남기셨는데 이것들을 모두 버리면 보시죠. 다음 얘기인데요. 슈퍼문 얘기하셨고, 그 다음에 또 봉화 막걸리 얘기도 했는데, 자, 제일 이 글의 제일 끝에 보면 이것들을 모두 버리고 나면 나는 무엇을 얻고 있는 것일까요? 어쨌든 복잡한 심사를 좀 얘기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봉화 막걸리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 SNS에 봉화 막걸리. 봉화 막걸리는 그 노무현 대통령 거기고요. 그렇죠. 슈퍼문인데 이게 문이 이제 달을 슈퍼문이라고 하는데 문재인 대표는 그 문을 문재인의 문으로 한번 생각하시고. 나의 문. 큰 문이 떴다. 나 문재인이다. 팬클럽들도 이제 그 문과 대비해서 많이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 생각하면서 봉화 막걸리. 저는 슈퍼문도 얘기했지만 두 분이 SNS 올렸는데 문재인 대표가 훨씬 홀가분하고 김무성 대표는 무지 쫓기는 입장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대표는 김무성 대표한테 몇 가지 안심번호제도 팔았고 몇 가지 팔았어요. 권역별 비례대표제도 그거 도입되면은 지금 새정년에서 한 5석이 더 그냥 옵니다. 그리고 그거를 내고를 협상을 하면서 새누리당은 내일부터 또 굉장히 많이 싸우게 돼 있어요. 의총에서 의총도 그냥 대표가 요청한 의총이 아니라 친박에서 요청해서 내일 아침에 열립니다. 그러니까 내일 아주 많이 싸우게 돼 있어요. 한번 내일 어떻게 싸우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봉화 막걸리라고 한 의미도 지켜보도록 하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들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